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미국 핵 과학자회가 지구 종말 시기의 초침을 지구 멸망을 뜻하는 자정의 90초 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기에다가 전 세계를 뒤흔든 기후변화, AI 기술의 발전 등등 이런 것들을 이유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인데요. 지구 종말 시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일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얼마 전 10대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후에 일부 유튜버들이 이 학생을 잡아서 훈계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다시 일었는데요. 이렇듯 정의 구현을 이유로 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현상,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월 2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유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We once again set the doomsday clock to express a continuing and unprecedented level of risk. It is 90 seconds to midnight. 지구가 멸망하기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기의 초침이 지난해와 같은 90초 전으로 설정됐습니다. 미국 핵 과학자회는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1947년부터 매년 지구의 시각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기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100초 전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90초로 당겨진 상태입니다. 올해 시계를 설정한 근거로는 핵 위협과 기후변화, 인공지능과 새로운 생명공학을 포함한 파괴적인 기술 등을 꼽았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이런 시계가 있다는 거. 네. 손에 차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이 지구 종말 시계가 탄생하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최민숙 작가님? 네, 이 지구 종말 시계가 나오게 된 거는 그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 회보지가 있습니다. BAS라고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인데 네. 이게 1947년에 지구 종말을 이제 자정으로 가정했을 때 상징적으로 지금의 시계는 밤 11시 53분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근데 사실 이 주축 멤버가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죠. 원폭 투하. 예. 그러니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전해진 바에 의하면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인슈타인은 뭐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고 오펜하이머는 사실 그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으니까요. 맨하탄 프로젝트 예. 거의 총책임자 비슷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둘이 이제 큰 충격을 받고 자기들이 뭐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결과적으로 이런 인류가 피해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죄책감과 뭐 책임 의식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2년 뒤에 이 BAS를 만들어서 이대로 가면 전쟁 때문에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경고 차원에서 이 시계를 만든 거고 그때 당시의 시계는 이제 밤 11시 53분이었는데 2년 뒤에 소련이 핵실험을 해요. 네. 그때 이제 밤 11시 57분이 됐고 어허. 1963년에 가면 미국이랑 소련이 부분적으로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합니다. 요때 밤 11시 48분으로 굉장히 늦춰졌고
제일 종말에서 멀어졌을 때는 1991년입니다. 미국이랑 러시아가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이후에 뭐 2007년에 와서는 북한 핵실험이나 뭐 이란 핵 개발 의혹이 있으면서 다시 밤 11시 55분으로 늦춰지고 2018년에서 이제 19년 그 뭐 북한과 이제 그 미국이 이제 화해 무드에 접어들잖아요. 그때는 밤 11시 58분에 접어들었다가 23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뭐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면서 23시 58분 30초가 유지됐고 올해에도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몇 분 몇 초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점인 0시. 0시가 지구 탄생이 그 0시가 되는 건가요? 이 지구 종말 시기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다고 해서 90초 뒤에 지구가 망하는 건 아니고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적인 언어인데 그렇다면 이 지구 종말이 밤 12시면 이 시계가 시작하는 0분 0초는 언제인가 그걸 되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안 알려졌는지 뭐 잘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BAS 그 홈페이지에도 가봤어요. 지금은 원래는 이게 잡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 잡지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도 그 시작점에 대한 그 뭐 정보는 없더라고요. 제 뭐 검색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구 종말 시계니까 0분 0초는 아마 지구의 탄생이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현재 지구의 나이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45억 6,700만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가 이제 뭐 24시를 60분으로 나누면 1,440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수학도 못 하는데 자꾸 숫자하면 저 머리 헝클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랜만에 계산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지구 종말 시계법에 따르면 1분이 대체 몇 년인가 그 핸드폰으로 계산하니까 숫자가 많아서 아예 핸드폰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컴퓨터 계산기랑 제가 손으로 직접 검산까지 해보니까 지구가 그러니까 45억 6,700만 년 전에 탄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기준에 따르면 1분이 317만 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1947년에 시계가 11시 53분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11시 59분 30초까지 왔다라는 거잖아요. 종말까지 30초 남았다니까.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종말까지 90초 남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90초니까 그렇죠. 30초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제 계산이나 이해가 틀리길 바라는데 이 90초 남았다면 되게 급박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5분 30초가 흘렀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47년부터 이거는 몇백만 년이 그냥 후딱 그냥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90초가 사실은 475만 7,280 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500만 년 가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사이에 500만 년 뒤에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으니까 500만 년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과학자들이 그 이런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택을 했을까? 거기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만큼 좀 위협 소구를 택해서라도 인류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던 거고. 그렇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라고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의 위험도를 시각화 가장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충격적인 요법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다가 이제 시계를 고안한 것 같고요. 그렇죠. 핵 과학자회에서 이걸 하고 있지만 정작 또 다른 과학자분들은 이 시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뭐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고 모든 수치를 다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그리고 핵을 연구하고 핵을 개발한 핵 과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핵의 위험성을 이렇게 알린다는 게 자기네들이 개발해 놓고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에 가까울 수도 있다. 사실 담뱃갑에 있는 그 폐암 사진 같은 경우 사람들이
뭐야 이거? 팔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팔면서 자기네들이 붙여놓는 건 뭐야 이거? 네.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이제 상징적 의미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시계가 어떻게 보면 반면 희망의 시계라고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게 시계가 시간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언제든 시간이 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뒤로 늦출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오히려 던지는 희망시계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기가 막힌 카피라고 생각해요. 지구는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힌 카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심각한 것도 사실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이 관련 기사가 요즘 많이 나왔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왜 자꾸 이런 이슈를 다루냐 우울해지게 막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구 멸망, 지구 종말 이런 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작게 기후 변화, 뭐 AI 그리고 뭐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체감을 하는 거지 너무 크게 지구 종말 이래 버리니까 이게 그냥 우울감만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거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핵 개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구 멸망을 앞당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AI 개발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 AI가 이 핵과학자 협회에서 발간한 회보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역시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네, 그렇게 되면 인류의 종말은 아주 비약적으로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뭐 정치적으로 그 핵확산 금지 조약처럼 뭐 IAEA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각 나라들이 비밀리에 군비 경쟁을 벌이듯이 어느 순간 아무리 AI가 뭐 질병 치료나 인류의 뭐 유익을 위해서 개발이 되더라도 비밀리에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터미네이터만 있는 게 아니네. 네. 미션 임파서블도 최근에 개봉한 것도 결국 AI 아닌가요?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들 보면 결국 다 인간과 기계, 인간과 AI의 대결로 다루고 있잖아요. 맞아. 네.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기후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체감 안 되세요? 저는 체감이 되고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상이나 뭐 TV 매체 등을 통해서 북극곰이 정말 얼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주 위태롭게 서 있고 이런 게 상징적으로 보면 아이가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육도 학교에서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저부터라도 날씨가 요즘 너무 추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상이후랑 연관이 된다. 미국에서 그렇게 폭설과 이런 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 이거 현실이구나. 내가 체감하는 게 왜냐하면 온도라는 게 너무 즉각적으로 사람한테 반응을 끌어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 같은 경우도 그 서구에서 보면 이거 그 음모론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보니까 과장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이클 셀런버거라는 지구를 구한다는 착각. 저도 이 책 제목을 들어봤었는데요. 이거 기후 위험 굉장히 과장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날씨 관련 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이 평균 300명에서 한 500명으로 집계가 된대요. 그럼 교통사고 사망자를 한번 보자. 이게 35,000명. 그럼 약물 남용 사망자를 한번 짚어보자. 1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위험은 되게 많이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지구 종말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정말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과학적으로 보는 데는 합리적 근거는 없다. 불필요하게 우울감만 조장할 뿐이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자를 갖고 따질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태평양 도서국이나 이런 데도 지금 뭐 저기 난리가 아니고 이건 명백한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비판적 독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접할 때도 사실은 비판적 독서를 하듯이 비판적으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아까 이제 BAS 뭐 혹은 BSA 과학자 협회는 BSA니까 탄생한 맥락을 보면 사실은 그 화장지 회사가 계속 나무를 심잖아요. 그리고 마사회가 계속 기부를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탄생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초기에는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다가 나중에
그 협회가 탄생하고 10년 뒤에 IAEA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에 뭐랄까 정당성이라든지 힘이 약간 약화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통을 물려받아서 지금은 환경오염, 그다음에 AI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이걸 그냥 하나의 센 소구 방식에 마치 치과 의사가 보통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 정도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편집장 레터가 있더라고요. 웬만한 잡지는 초반에 그 곤도원처럼 편집장 레터가 있잖아요. 있어요. 읽어보니까 자기들의 진짜 목적은 이 종말 시계를 알리는 게 아니라 종말 시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다. 깍심을 읽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렇게 센 언어, 과학적인 언어가 아닌 시적인 언어를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주목해 보니까 그냥 전기차 타라. 그다음 여러 명이 모여서 미국 그 의회의 입법자들한테 미팅을 요청해라.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과학자들도 사실은 뚜렷한 뭐 대안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당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해라. 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실천 안 해서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기후 위험이 과장됐다라는 네. 이제 목소리도 있다라는 얘기 소개해 주셨는데 그 미래학자들하고 과학자 몇 분이 이제 토론하는 걸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미래의 위험 요소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실이 계속 모호해지는 거. 네. 워낙 이 채널이 많아지고 정보가 과다되다 보니까 이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을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모호하게 만드는 또 다른 가짜 정보 혹은 반대 정보들도 난립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인간이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고 옳은 길로 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계속 더디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반작용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인지라는 게 자기가 한번 믿어버리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이제 논쟁거리가 됐던 게 혹시 흰금 드레스, 파검 드레스 아세요? 이건 뭐예요, 그건? 아니요. 흰색에 금색 줄무늬가 있는 드레스인데 기억나요. 그거를 전 인류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파란색의 검은 줄무늬 드레스로 보이고 맞아요. 어떤 사람 눈에는 흰색의 금색 줄무늬의 드레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본 거기 때문에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야, 내 눈에는 이게 파란색의 검은색 줄무늬인데 넌 어떻게 이걸 흰색의 금색 근데 줄무늬라고 그게 이중으로 보이는 거죠. 네, 사실. 이중 예, 예, 인간의 각각 시각이 사람에 따라. 다 사람마다 좀 달라서 본 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식의 그때 당시에 이게 인터넷에 나왔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확실히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계속 모호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기후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도 인간이 달에 갔다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고 그렇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아직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확실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반작용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만 해도 전 세계가 알리백 조건을 만들어야지만 수출이 가능하고 수입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알리백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알리백은 둘째치고 네. 플라스틱 컵과 빨대 못 쓰기로 했다가 네. 종이 빨대. 선거 앞두고 다시 또 쓰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모든 게 데이터가 불확실해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공감돼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에코백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각 회사들이 전부 다 사은품으로 에코백을 막 만들어냅니다. 한때 막 엄청 유행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받은 에코백이 20몇 개가 넘어요. 그 다음이 텀블러였어요. 맞아. 네. 텀블러도 그래서 엄청 요즘에는 에코백 생산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킨다.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데이터가 부족한 거거든요. 네. BAS도 지구 종말을 어떻게 해서 1분을 앞당기고 다시 늦추고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근거하는 거는 전년도에 발표한 시기예요. 전년도에 뭐 예컨대 58분이었으니까 전년도보다 상황이 좀 나빠졌다. 그러면 이제 종말을 앞으로 할 수밖에 없죠. 좀 더 앞당기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발표한 게 기준인데 최초에 발표했던 그 시간도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정도면 30초 할까요? 좋습니다. 간 주관성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객관성은 간 주관성의 그
근거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권위의 호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그 주장들이 많아질 때 그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은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거다. 네. 그럼 누구한테 뭔가를 빌리면 어떻게 씁니까? 막 씁니까? 안 되잖아요. 돌려줄 때 욕 먹으니까 아껴 쓰고 광택 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생활 자세가 필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주제는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4년에도 계속 시선집중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장윤미 변호사, MC 정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야, 예. 할아버지 왜 때렸냐? 할아버지 왜 때렸습니다. 먼저 때리면 너 할아버지 때려도 돼? 아닙니다. 60대 경비원 할아버지를 때려 기절시킨 10대 청소년을 잡아 훈계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적 제재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난 시민이 사적 제재를 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처벌이 안 되니 나섰다는 겁니다. 이런 사적 보복, 지난 몇 년 사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모두 정의를 얘기했지만 법의 테두리는 벗어났습니다. 남이 부여한 거 상황적인 요소 다 떼고 그냥 쭉 놓고 보면 복수대행인 거고 그냥 가해자예요. 명예훼손하는 가해자. 다만 그만큼 사법기관이 신뢰를 잃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서가 실제 공권력이 제재를 하는 것과 좀 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적 복수의 유행은 공권력이 스스로 불러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사적 제재 문제인데요. 네.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네. 평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왜 이럴까? 그냥 사적 제재 나쁘다 하면 대단히 간단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호응받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되는가는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사적 제재라고 해서 신상이 공개됐던 여러 가해자들, 이 국민 법감정에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를테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애초에 이걸 정말 강력 성범죄라고 의율했으면 이렇게 많이 공분을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가 어쨌든 본인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가해자 신상 유튜버가 공개하도록 하는데 같이 이제 하고 이랬던 데는 이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잖아요. 저희가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형사재판의 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사자 지위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검사,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검사와 피고인, 가해자예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피해자가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 기록이라도 보고 싶다.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이를테면 기각되는 겁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내가 당사자인데 사실상 이런 게 왜 계속 저지당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또 구조적인 문제와 제대로 수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런 사적 제재가 조금 호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사회적인 맥락인 것 같고요. 또 이 사적 제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심리랑 인정 욕구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늘 정의 구현을 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데 사실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아주 예전에 그 김구 선생님 암살범인 그렇죠. 안두희 씨를 그 운전기사인 박기서 씨가 가서 이제 뭐 정의봉이라는 몽둥이로 처형을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처벌을 받게 됐는데, 근데 그때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카메라를 안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른바 뭐 참교육, 그 인터넷 용어로 말하자면 참교육, 정의 구현을 하는 사람들 옆에는
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게 정의 구현 차원이냐 이익 실현 차원이냐. 그렇죠. 이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이 영상을 반드시 대부분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면 막 잘했다 이런 칭찬 댓글들이 달리면 인정 욕구가 실현되고 네. 자기는 이제 영웅이 된 듯한 느낌이 들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구독자 수가 느니까 결국은 수익 창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 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것과 수익 창출까지 맞물려서 네. 지금 이게 확산되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M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제 채널 주로서 사실 이런 자극적 컨텐츠에 대해를 계속 향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쇼 비즈니스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결합된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유튜버들이 이런 사적 제재를 하면서 본인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는 수익 창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영상을 통해서는 수익 창출이 안 되죠. 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열광하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영상도 이제 다 잘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수익은 생겨요. 그렇죠. 결국 수익이 생기고 또 직접적으로 그 본심이 들킨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적 제재 영상을 올린 한 유튜버가 그것 때문에 수익 창출이 48시간 뒤에 막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올리자마자 48시간 뒤에 뭐 수익 창출이 막혔네요. 화력 지원해 주십시오. 혹시 그게 노딱 붙은 겁니까? 뭐 아무튼 뭐 그 맥락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본심이 드러난 거죠. M장 계속 말씀 이어가신다면. 그래서 이제 자극적 소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민간인이 그러면 안 되는 민간인이 이렇게 자기가 뭔가 강한 권력을 쥐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이게 항상 계속 옳은 길로만 갈 거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거든요. 네. 자신이 이제 사람들이 열광해주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옳아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순간 자기가 전지전능한 뭔가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불법도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자꾸 이제 유튜브 채널 쪽에 집중이 되는데 저는 유튜브 채널에 앞서서 이걸 선도한 게 기존 언론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범죄의 어떤 그 피의자 신원은 그 언론이 공개해버리고 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주요 그렇다면 유튜버가 아니라 기존의 언론들이 어떻게 이런 사안들을 다뤄왔는가. 최근에도 사실 이성균 씨 논란 관련해서 너무 이런 내밀한 거를 공중파 방송에서도 다 보도를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문자 같은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같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유튜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정의 구현을 외피로 외형으로 가져가면서 사실상 이익 실현을 하면서 이게 맞아떨어지는 더 시장이 뭐랄까요? 확대되는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게 10대에게 폭행당한 60대 경비원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쨌든 나 학생들 더 이상 이렇게 뭐 이게 이슈되는 거 원하지 않고 나 처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상이 그냥 공개가 되고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나는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내가 더 살아서 뭐 하냐 굉장히 모멸스럽다. 이렇게 입장선회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 어떤 유튜버가 학생 내가 뭐 참교육 시켰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돈을 주고 찍은 영상이라는 거더라고요. 한 100만 원을 학생이 받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정말 참교육인가? 사적 제재에 온당한 방향인가? 이런 물음표는 많이 좀 생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례 하나만 제가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배드파더스라고 기억하시죠? 양육비 안 주는 어떤 뭐 이제 그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신원을 공개하는 것.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그 운영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이 됐죠. 벌금형의 유예형, 그러니까 가볍게 처벌을 받지만 사실상 벌금형인 거죠.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거는 뭐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뭐 후원금이 들어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언론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언론은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노린다면 언론은 이제 시청률과 독자 수 그게 이제 광고 수입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자극성을 추구한다는 같은 맥락이에요. 동기는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수익과 무관한 사례들 뭐 이게 과연 정의 구현이냐 마녀 사냥이나 이렇게 본다면 이게 정의 구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혐오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도 혐오가 깔려 있고 시민 운동에도 혐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질투는 나의 힘 이런 시도 있듯이 혐오가 운동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적개심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 댓글의 형태도 나타나고 그런데 근데 기관이 이렇게 한다면 좀 더 공적인 형식을 빌려서 자신들이 바라는 사회를 위해서 운동하지만 그게 이제 지나치다면 조금 자신들의 그 적개심을 다른 식으로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공격적인 방식의 시민 운동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호응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관심을 먹고 자라나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 이 혐오가 돈이 된다는 거거든요. 혐오가 돈이 되는데 여기에 속도가 붙으면 더 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혐오를 내가 누구보다 먼저 혐오를 먼저 선점하게 되면 누구보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혐오 시장이네요. 그 사람이 이제 투사가 되는 거고 네. 그 사람한테 후원하는 건 군자금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쟁적으로 혐오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낙수 효과를 누리고 또 재생산하는 또 그룹들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퍼지게 됩니다. 이게 보면 어떤 안 좋은 부정적 기사를 보면 거기 댓글이 다 엄청나게 화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사는 잘된 기사예요. 사업주 입장에선 봤을 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배드 파더스의 경우를 한번 질문을 드려봤잖아요. 근데 네.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좀 약간 얘기가 다른 게 배드 파더스 같은 경우는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이것을 공론을 하나를 조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공론을 조직하고 법의 개정까지 끌어내는 맞습니다. 이런 어떤 그 공적인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했고 결과로 네. 빚어졌는데 이른바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정의구현이라는 걸 잘 보면은요. 어떤 그 잡히지 않는 피의자를 특정해서 해가지고 검거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경찰이 잡았어요. 어떤 가해자를 잡았고 이미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원을 공개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게 도대체 그러면 공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옳고 그러면 둘째 치고 효용성만 따져가지고 공적으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 별 도움 요소가 없습니다. 큰 거예요.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뭔 도움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 영웅 심리와 인정 욕구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 보여요. 배드 파더스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선 무죄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법감정이 좀 그러냐면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을 했었거든요. 평의를 하는데 이 배심원들이 전원 이건 무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도 거기에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무죄다. 왜냐하면 공익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정보가 사실 노골적입니다. 일단 그 사람 배우자였던 관계이기 때문에 일상의 사진이 나오고요. 출신 대학, 직장, 번호, 주소 같은 게 나오는 셈이에요. 이게 과연 그렇다면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법원에 있었던 거예요.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갔을 때 공익성이 큰 거는 인정이 되지만 이건 사적 제재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어쨌든 내려진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수익 창출 이런 것들은 이제 벗어나서 카테고리를 좀 다른 걸 하나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그 장유미 변호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것이 어떤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의 네. 어떤 집행에 대한 어떤 그 공정성에 대한 불신 그런 부분 이게 깔려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저지른 걸로 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 네. 이런 어떤 판단을 깔고 있는 거고 여기에는 뭐냐면 국가 형벌권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데는 더 그 밑에는 다음 그 지하에는 뭐가 깔렸냐면 엄벌주의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 엄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자의적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요. 저희가 이 국민 참여 재판을 했을 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본인의 정말 건전한 법 상식과 법 감정에 따라서 평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 형까지도 정하는 그런 건데 네. 이 수치로 보면은 판사보다 더 낮게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치로 보면요. 그래서 왜 더 판사 너도 뭐 자식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판결하겠냐라는 즉각적인 대응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은 일반 사람들도 실제로 법원보다도 낮은 형을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현실이기는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고조선의 8조근법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함무라비 법전은 법의 탄생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그렇죠.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이유가 사적 제재에 맡겨버리면 속칭 이야기는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죠. 과도한 보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죄에 비례하는 만큼의 어떤 형벌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금지다 이거는. 과도한 보복에 대한 금지다.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인식은 그 눈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이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최소한의 도덕이 안 지켜진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라도 언론에서 조명을 하고 뭐 다큐멘터리에서 몇 번 이제 방송을 하면 그거는 엄벌에 처해지고 그런 식으로 조명받지 못한 것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지니까 사람들이 공적 체계를 못 믿겠다. 그리고 이제 판사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인터넷에 되게 많습니다. 예. 아니 저는 거기에서 일정하게 국민 어떤 그 상식과 이 눈높이에서 한참 미달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정하게 또 한편으로 조장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특히 방송에서 이른바 범죄 관련 분석한다고 하면서 분석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판결에 대해서 이게 뭐 너무 미약하네 뭐하네 하면서 계속 때리는 되게 쉽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형벌의 어떤 집행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그 일종의 혐오 시장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 방송도 그 혐오 시장 형성에 일조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법 체계에 대한 불신, 그다음 범죄자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가중화시키면 방송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방송이 근데 왜 그쪽으로 가냐면 그래서 사건의 어떤 미스터리 사건을 추적하면서 이 사람이 범인이다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못 다루잖아요. 그런데 범죄는 자극적이니까 다루고 싶은데 그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죠. 방향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했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범죄 예방 효과라는 게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법적의 일반적인 시선인 것 같습니다. 엄벌주의에 처하고 뭐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고 했을 때 그런 범죄가 수치가 낮아질 것이냐 여러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방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즉각적으로 너무나 강력한 범죄가 있는데 공분을 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적 제재는 되지 않고 그러면 법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단 법 체계가 저희가 기록을 정말 살피면 여러 요소가 또 있는 거예요. 양형 기준이라는 것도 세밀하게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최소한 언론이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측면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보면 이 형량의 효용성, 기능성에 주목하는데 사람들은 이 심리적인 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그렇죠. 형량을 세게 때려야 해소가 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그 울분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뭐 요즘 그 복수를 다룬 드라마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저는 폭넓게 보면 로빈훗이나 뭐 임꺽정이나 홍길동이나 다 당시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적들이 나타나고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클래식으로 자리를 잡고 사실 그 요번에 준비하면서 저 기억이 났던 소설이 하나가 있어요. 달콤한 복수 주식회사라고 해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해외 소설이거든요. 이거는 한국인의 정서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이런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과거에 거죠. 이제 그 저희 토닥전에 한번 다룬 적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걸 반영한 드라마가 그래서 빈센조라든지 모범택시라든지 그렇죠. 모범택시 이런 거 같은 거 말 그대로 사적 제재를 다룬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 사적 제재에 대해서 어떤
뭐 어색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굉장히 두려운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즐겨보는 액션 영화의 거의 대부분이 사적 제재예요. 사실 그렇지. 따지고 보면. 그 1년에 재판이 몇 건이나 있을까요, 변호사님?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엄청 많아요. 예. 네. 근데 그 재판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재판 결과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온당치 않다라고 분명히 판단되어지는 재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부각돼서 나에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와, 이게 말이 돼? 이런 처벌이 말이 돼? 저는 이제 모 교수님께서 했던 뭐 위안부 관련된 발언이 무죄받았다는 얘기 듣고도 저도 모르게 운전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가는데 머릿속으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 이런. 네. 그 분명 이제 그런 약간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있긴 한데 사실 전체 재판 비율로 보면 그런 결과가 이렇게 비율이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판이 3심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판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3심제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판 결과가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잘못된 문화와 정서가 있었던 게 판사는 이렇게 욕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평가하면 안 되고, 재판 결과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그러니까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법리를 제대로 적용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논쟁할 수 있죠. 그다음에 양형의 문제는 양형표라고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것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이 범죄에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옳은 판단을 내린 것이냐는 얼마든지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형벌이 약하다 뭐하다라고 한다면 제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제대로 하려면 이것이 양형 기준이 과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저는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특정인을 뽑아가지고 뭔가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액션을 가하는 게 무슨 정의구현처럼 왜 그런 식으로 포장하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게 정서가 이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부한해동하는 정치권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국가 형벌권이란 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중심에 놓고 이를테면 미성년자다. 그럼 계도 가능성이 있는지, 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상관계는 뭐가 있는지, 그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여러 개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왜 자기가 이를테면 더글로리에서도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남의 인생을 파탄을 냈는데 왜 처벌을 조금밖에 받지 못해야 돼? 그러면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게 최소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아니라는 거에 모두 좀 공감을 해야 좀 이 문제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깔려 있는 거죠. 불신감도 깔려 있는 거고, 혐오감도 깔려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을 대해서 잘한다면 이건 문제는 좀 심각해지는 거죠. 이야기가. 그렇죠. 그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안전 욕구도 크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산의 돌려차기 남을 한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했을 때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이게 온당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려 30.4%가 지지한다, 사적 제재로 지지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이 신상이 공개가 되면 내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싶은 안전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미국의 그 총기 합법화를 지지하는 그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선을 해치는 존재를 내가 스스로 밀쳐내고 테두리 밖으로 보내고 싶은 욕구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그 욕구는 계속 존재할 거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제 법의 심판은 늘 느리잖아요. 재판하는데 오래 걸리고 법이 엄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정의는 늘 발생하는데 결국은 이제 복수를 사적 영역에서 한다는 거는 끊임없는 복수의 그 메비우스띠에 올라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명인이 사는 사회가 아닌 사실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도 지지하지 않고 관심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국가 형벌권에 대한 불신
왜 그러니까 쌓였는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것이 그걸 풀어가는 방법이 국가 형벌권에 대한 부정으로 가면 안 된다. 오히려 국가 형벌권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그러면 사회적 공론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 제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방향이 지금 잘못돼 있다. 이렇게 좀 뭐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